손흥민과 김민재 선수 이적설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던 사이에 황희조 선수 이적설이 막 나오는 사이에 이강인 선수 이적설이 모처럼 또 떴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에서 네덜란드 명문이죠 페예노르트가 과거에 우리 송종국, 이천수 이런 선수들이 있었던 이강인 영입을 공식 영입 제안을 했다. 적극적으로 오버콜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죠? 말씀하신 그 보도 내용 그대로고요. 마르카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서 이제 오퍼를 했다. 그러니까 관심이 조금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몇 달 전부터 나왔잖아요. 최근 보도는 오퍼를 했다까지 이제 진전이 됐습니다. 그 보도가 근거가 있는 거라면 페예노르트가 좀 더 진지하게 이강인을 가져가고 싶으니까 돈이 얼마인지 얼마가 필요한지 협상을 하자 이렇게 판을 차리길 원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발렌시아를 떠나서 마요르카로 갔던 것은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위해서였는데 사실 그렇게 이렇게 성공적인 시즌은 아니었죠. 출전 기회가 늘긴 했어요. 우리 38경기잖아요. 15경기 선발, 15경기 교체. 그래서 출장 시간으로 팀 내에서 한 14위, 15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전급 로테이션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경기력.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잘했다 못했다의 경기력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이강인에게 맞는 전술을 쓰겠다고 선언을 했던 팀이 가면 갈수록 스페인 중하위권의 어떤 고질적인 어떤 경향인 수비적인 축구, 공격형 미드필더 없는 축구로 돌아서면서 이강인 자리가 없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나와도 경기력이 별로 발휘할 기회가 안 주어지고 아예 못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즌 막판이 흘러갔었습니다. 또 이제 구보하고 번갈아 막 출전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 둘 중에 하나만 마요르카는 갖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분위기로는 구보가 더 좀 귀한 자원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 매각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 가능한 지금 분위기이긴 합니다. 구보는 전전 시즌인가 전전 시즌인가요? 마요르카에 처음 이민대 왔을 때 정말 엄청난 활약으로 팀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은 구보도 아주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마요르카 사람들한테는 구보가 보여준 임팩트가 이강인보다 훨씬 높고 그다음에 레알 소속으로 임대를 다니고 있는 건데 일단 레알 1구에는 실력도 안 돼서 어차피 못 있지만 그 손흥민 선수 말씀드릴 때 나왔던 그 노니오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못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임대를 해 오거나 아니면 어차피 레알에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은데 완전 사버릴까? 마요르카가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경우에는 진짜 이강인과 구보 중에 한 명을 저울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 PSV 에인토벤과 함께 3대 명문으로 뽑힌다. 고 얘기를 하면 페예노르트 팬들은 좀 싫어하더라고요. 어디 아인토벤을? PSV가 훨씬 나중에 나온 데고 우리랑 아약스가 원래 라이벌이다. 그렇죠. 로테르담하고 암스테르담하고 막 이게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그런 구단이고 굉장히 우승 경력도 많잖아요. 자국리그 에르디비지 우승이 역대 15회, 컵 대회 13회,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전신 유로피안컵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또 유로파 리그 이것도 웨파컵 시절이긴 하지만 우승 2회까지 차지를 한 바가 있는 팀이고 바로 최근에 끝난 21-22 시즌도 자국에서 아약스, PSV에 이은 3위, 그 다음에 컨퍼런스 리그 준우승 결승전에서 무리뉴 감독이 로마와 붙었다가 졌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존재감을 보였던 여전히 경쟁력 있는 팀입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이제 송정국, 이천수 선수가 뛰었던 그런 팀으로 익숙한 팀이고 근데 그 시절에 비하면 최근에 약간 좀 리그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위상이 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굉장히 유럽 내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팀으로 꼽힙니다. 근데 지금 이 팀이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선수 이강인 선수 영입설이 나오면서 또 보니까 굉장히 좀 낯익은 인물이 또 여기 있더라고요. 프랑크 아르네센. 이게 손흥민 선수가 확 활약하기 시작한 뒤에 이제 해외 축구 보신 분들이 좀 뉴비라 하면 그보다 조금 전 세대 2010년 정도의 축구 보시던 분들한테 낯익은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이 이름이 확 부각이 됐는데 아르네스는 원래 그 선수로서도 상당히 스타였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그리고 현역 시절에는 네덜란드 리그의 아약스 등의 팀에서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PSV 에인토벤에서 코치와 디렉터로 먼저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에인토벤 디렉터일 때 우리가 잘 아는 코쿠라든가 정말 많은 선수들의 발굴에 이제 기여를 하면서 매우성이 높아졌고 그 뒤로 정말 기라성 같은 팀들을 많이 옮겨 다녔어요. 토트넘, 첼시 그리고 당시만 해도 꽤 강했던 함부르크. 그리고 나서 이제 함부르크 이후에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부터 평가가 하락했다가 여러 변방리그 우크라이나 등을 거쳐서 지난 2020년부터
페이에노르트의 디렉터로 와서 다시 네덜란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대 초중반 이때 굉장히 유럽 축구 단장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경력이 그러고 보니까 다 한국 선수를 뛰었던 데네. 네네. 에인토번, 토트넘, 뭐 첼시, 함부르크 뭐 이런데. 그리고 이분이 되게 가장 주가가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첼시를 인수를 하고 그때 네덜란드 출신의 약간 축구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드비서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분이 그 아브라모비치를 추천해가지고 첼시로 갔는데 하여튼 결국 거기서도 잘 안 되고 그때부터 좀 커리어가 좀 꺾인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죠. 그 첼시에서 무리뉴와 좀 충돌했다. 네. 그 무리뉴와 방향이 좀 맞지 않아서 둘이 손발이 안 맞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꺾이기 시작했고 꺾이기 시작한 뒤에 함부르크로 갔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꺾인 계기가 뭐냐면 함부르크에서 방향을 첼시 이중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유럽 축구 팬들한테는 좀 이런 방향을 잡아라고 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선수들이 함부르크에서 그나마 임대로 데려온 제프리 보우만은 나중에 네덜란드 대표도 하고 네. 이 선수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그렇죠. 이 선수는 임대밖에 못했고 어차피 첼시에서 가줄 생각도 없어서 임대도 아니고 완전히적으로 그냥 줄만한 사실 변도명하지 않았던 유망주들 야쿠포 살라, 마이클 맨시엔, 뭐 괴칸 퇴레, 슬로보단 라이코비치 이렇게 훈련할 때 손흥민 선수랑 싸운 애잖아. 뭐 등극했죠. 네. 손흥민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이죠. 네, 그쵸. 이런 이름들을 무더기로 완전 영입을 했는데 뭐 대체로 망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함부르크가 좀 경영이 잘 안 돼가지고 휘청휘청하다가 2018년도에 강등까지 가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네, 뭐 그렇게 가는 어떤 단초를 제공한 인물에 가까운 평가를 받아서 네. 이때부터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렇지만 한국 선수들에게 꾸준하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 네. PSV에 있을 때는 평가가 좋았죠. 네. PSV에 있을 때는 뭐 이 사람이 발굴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박지성, 이영표가 영입됐을 때 디렉터이긴 했어요. 네. 최소한.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둘의 영입에도 관여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함부르크에는 손흥민은 물론 유소년 때 왔으니까 네. 이 사람이 발굴한 건 아니지만 손흥민을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이영표, 박지성이어 손흥민까지 가장 유럽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보냈던 선수들의 프라임 타임을 네. 가까이서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우리가 흔히 손흥민과 가장 오래 함부르크에서 함께했던 감독으로 알고 있는 토어스텐 핑크가 부임하기 직전에 한 경기 정도의 기간이 떠서 이 사람이 감독 대행을 딱 한 경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을 지도한 경력도 한 경기 있다. 네. 근데 그 경기에 손흥민 골도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버진님인가요? 네, 재정적인 한계라고 하기엔 너무 비싸게 영입했다. 저 말투를 볼 때 저 부보집니다. 네, 첼시에서 그러니까 첼시 1군에 자리 못 잡은 선수들을 가치보다 비싸게 사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함부르크 팬들한테는 원성을 많이 샀던 분인데 이번에 페이에노르트에서 본인도 커리어를 좀 이렇게 리뉴할 수 있는 그런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 영입설이 나온다는 것은 이강인이 이 팀의 어떤 전술에 지금 어떤 그 선수 구성에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페이에노르트가 지난 시즌에 3위까지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울리는 팀인가요? 이강인 선수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 많은 어떤 축구 팬들 그리고 이제 축구계 관계자들이 이러면 어떨까라고 네. 이제 상상을 해봤던 이강인이 빅리그의 하이 팀 말고 조금 더 낮은 리그지만 상위권 팀을 가면 어떨까라는 상상에 좀 부합하는 팀이죠. 네. 왜냐하면 그 중하위 빅리그 중에서도 특히 라리가는 우리가 발렌시아 때부터 쭉 봐서 알지만 중하위권 팀들이 거의 4-4-2를 하거나 3-5-2를 하거나 이래서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강인이 뛸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마요르카도 진짜 우린 공격 축구 할 거야 하위권이지만 이강인 구보 동시 기용 간다 해놓고 한 2경기 3경기 해보고 이거 너무 힘든데요 이러면서 이제 4-4-2로 돌아서니까 이강인 자리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페이에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네덜란드 강팀이니까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요. 그리고 4-2-3-1을 지난 시즌에 주로 썼습니다. 4-2-3-1을 쓴 것까지 이강인한테 굉장히 어울리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 더 구체적인 어떤 경기 내용이나 뭐 이런 걸 안 따지더라도 포메이션만으로도 이미 이강인한테 좀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있긴 합니다. 네. 4-2-3-1에서 이제 지난 시즌에는 그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 네덜란드 국대 휘스 틸 선수가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파라타크 모스크바에서 임대를 왔던 선수예요. 네. 네덜란드 대표지만 러시아 팀이 원소속 팀이고 페이에노르트로 임대를 왔던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 선수가 지난 시즌 15골 3도움을 몰아치면서 네. 그러니까 원래는 러시아로 이적을 한 다음에 경력이 한번 꺾였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부활을 한 케이스고요. 페이에노르트 감독인 아르센 슬로트 감독이 그 전에 에이지 알크마르 팀에서부터 이 틸을 지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합도 잘 맞는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틸이 있을 경우에는 이강인이 와서 뭐
좀 힘듭니다. 틸이 제가 경기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어시보다 골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약간 전성기 델리알리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득점에 더 재능이 있는 미드필더 있잖아요. 그런 쪽이긴 해서 굳이 말하면 공존이 되겠지만 뭐 그래도 잘 겹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틸의 거치가 사실 변수예요. 그러니까 임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최근에 우리 한국의 황인범 선수한테도 걸려 있는 이슈인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 구단에서 다른 팀으로 임대 간 선수의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1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피파에서 결론을 냈잖아요. 틸 같은 경우는 황인범처럼 긴급 임대가 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임대가 있던 사람이지만 현재 네덜란드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틸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적용될 수도 있다. 틸 본인도 그걸 기대하면서 그 제도를 적용해서 페누르트에 남고 싶어 한다. 그렇죠. 지금 러시아 돌아가기 싫겠지. 네네. 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경제 제재 때문에 러시아에서 루블로 연봉 받으면 출금이 안 되겠구나. 네, 그게 안 현금, 됩니다. 현금. 서유럽으로는 출금이 안 됩니다. 현금으로 들고 나가. 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도적인 이슈가 틸의 거취에 걸려 있어요. 이건 네. 우리가 뭐 이정료나 이런 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도적인 해석 문제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틸의 거취에 따라서 이 페어누르트가 이강인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영입할지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만약에 틸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 팀이 페어누르트가 막 이강인한테 다음 시즌 활용 방안과 뭐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러브콜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네. 그건 또 틸이 아니고 이강인을 이 팀의 미래로 본다는 뜻이 되니까 그렇죠.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긴 한데 근데 뭐 알려진 바로는 이강인 선수가 되게 최근까지도 스페인 잔류를 좀 우선시한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이강인 선수의 마음에 많이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부버지님이 채팅에서 그래서 저분은 계속 저걸 주장하셨는데 이적설이 난 팀 중에는 브라가가 어떨까? 브라가는 스페인과 가깝기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포르투갈이니까 좋을 것이다. 이런 뭐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 쇼야 선수 생각이 나네요. 포르투갈 리그에서 굉장히 잘했던. 아무튼 좀 더 많은 기회, 본인의 공격적인 본능을 뽐낼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이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페이노르트 이적설 한번 알아봤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가면 잘할 것 같긴 한데 갈 거라고 보십니까? 갈 거냐고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 우리끼리 그냥 한번 가면 잘 할 거라고는 봅니다. 네. 네, 가면 잘 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너무 어려요. 네. 네, 아직 그 20세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덜란드 리그 한 3년 거치고 그 다음에 빅리그 진출해도 2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거치는 것도 괜찮다. 네, 근데 네덜란드 리그가 예전에도 그렇지만 이게 여기가 몸싸움이 없는 리그가 아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가서 좀 잘 적응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고 스페인 리그에서 안주하는 것도 좋지만 도전의 기회가 있다면 이제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요 이강인 선수 이적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통기자 김용훈 기자였고요.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